이틀점을 갖고 이틀점 이하로 떨어지지 않게 우리가 관리하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들을 에너지를 적게 쓰면서 어떻게 하면은 이틀점을 안 생기게 할까? 내가 예를 들면은 내가 절대속도로 이온실의 절대속도가 10g인데 만약에 결로점이 예를 들어서 12도예요. 그럼 나는 온실 온도를 13도만 유지하면 어떻게 돼요? 결로가 안 생기겠죠. 쓸데없이 14도 되면 좋은 게 있어요? 물론 생장 속도는 좋아질지 모르겠는데 일단 결로가 생기는 관점에서 볼 때는 1도 온도가 올라간 만큼 뭐예요? 손실이 발생하죠. 내가 난방을 더 했으니까. 그래서 이 결로점을 보고서는 우리가 결로점이다. 절대속도를 보고 결로점을 결정하는데 제가 여기 나왔나? 여기 볼게요. 요거 16g이에요. 절대속도가 16g에 쭉 가요. 이렇게 가면은 여기가 결로점이 한 22도가 되죠. 근데 내가 만약에 6.3g이에요. 절대속도가 이렇게 가요. 안 나오죠. 저 10도 이하로 떨어졌겠죠. 여기 그러니까 좀 그렇고 10g에 쳐요. 10.6g이면 절대속도가 10.6g이면 어떻게 해요? 결로점은 15도가 되죠. 그럼 내가 이 절대속도를 보고 뭘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절대속도를 보고 내 온실의 결로점은 결정되죠. 그래서 이게 바로 어디 들어있을까요? 환경제어 컴퓨터에 들어있어요. 프리바나 호겐도어 컴퓨터에는 절대속도를 표시하고 뭐가 나오느냐? 결로점이 표시가 되죠. 결로점이. 그래서 더 좋은 컴퓨터는 뭘 볼까요? 열화상 카메라로 실제로 식물체의 결로점 온도가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 여기서 말하는 결로점이란 뭐예요? 식물체의 체온이 결로점 이하로 떨어져야지 결로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더 좋은 컴퓨터는 열화상 카메라라고 그냥 프리바 컴퓨터 일반적인 경우에는 공기 온도를 추정을 해서 대충 이 정도 온도에서 결로가 생기지 않겠구나를 우리가 판단하고 제어를 한다. 우리가 복합 환경제어는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온도와 습도와 우리가 뭘 조정해요? 결로가 생기느냐 생기지 않느냐, 결로가 생기지 않더라도 에너지를 적게 들이고 결로가 생기지 않게 하느냐, 에너지를 많이 들이고 결로가 생기지 않게 하느냐를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겠죠. 그것들을. 그러면은 우리가 결로점을 생기는 건 뭐다? 절대 습도에 의해서 결로점보다 중요하고 온실을 제어할 때는 절대 습도로 우리가 결로가 생길지를 제어한다는 거 이것들이요. 그러면은 이끝절 사출표 보게 되면 이게 상대습도 90%에서 대기 온도가 20도라고 하면 보세요. 18.3도 보면은 70도일 때는 같은 10도에서 10.3도가 되죠. 그래서 이것들을 보고 우리가 움직인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습공기선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습공기선이라는 걸 이용하면 상대습도와 이틀점을 알 수가 있고 온도, 상대습도, 이틀점 중 두 가지를 알면 나머지 한 가지 알 수가 있다. 왜냐면 둘이 만나는 선이거든요. 온도와 상대습도를 알면 이틀점을 알 수가 있고 온도와 이틀점을 알면 상대습도와 절대습도를 알 수가 있어. 따라가면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우리 컴퓨터 안에 환경제어 컴퓨터에 들어있는 것이 바로 이 습공기선이 들어있고요. 이거를 이제 몰리오그램이라고도 하고 사이코메틱 차트라고 해요. 몰리오그램은 주로 이제 영어권 국가에서 쓰는 게 몰리오그램이고 대륙에서는 사이크로메틱 차트를 써요. 우리는 주로 사이크로메트릭 차트를 사용한다. 앞으로 제가 보면은 사이크로메트릭 차트가 더 직관적이거든요. 보기가 딱 보면은 모르겠어요. 저는 사이크로메트릭으로 자꾸 그걸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사이크로메트릭 차트가 훨씬 더 직관적으로 보이더라고요. 제 눈에는. 일단 나중에 사이크로메트릭 차트가 무엇인지는 제가 아마 저기 카톡에 올려놓은 거 있죠. 거기에 올라가 있어요. 그 사이클로메트릭 차트 사용법이 거기 올라가 있거든요. 보시고 미리 보셔야 되고 우리가 온실 대기 온도 및 풍문의 일변에 대해서 일출 시 기온은 급격히 증가하지만 과일의 온도와 잎의 온도는 상대적으로 천천히 올라간다. 반면에 낮 최고 온도 이후에 기온은 급격히 낮아지만 과일의 온도는 상대적으로 천천히 낮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하루에 두 번의 기온과 풍문의 역전이 발생하거든요. 처음에 오전에 발생하죠. 오전에 바로 온도가 기온이 영온을 급격히 따라 올라가는 발생이 발생하고 반대로 밤에는 갑자기 체온이 기온보다 떨어지는 증상들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온이 체온보다 더 빨리 떨어지는 증상들이 발생을 해요. 왜냐? 식물체는 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온도의 변화가 느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침에 공기 온도는 빠르게 움직이는 반면에 식물체의 온도는 천천히 움직이니까 두 번의 역전 증상이 바로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작물에 결로가 생기는 이유를 볼게요. 해가 뜨면은 증산이 많아져서 온실 내의 절대 습도가 올라가게 되죠. 그럼 내가 환경지역 컴퓨터로 봤는데 절대 습도가 올라갔다는 얘기는 온실의 결로 온도가 올라가고 있다. 뭐 증산하고 있어요. 근데 상대 습도 올라갔죠. 올라갔어요. 그러면 결론은 여기에 과일의 온도가 아직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바로 이틀에 맺히겠죠. 예. 과일에 이틀에 맺히면은 나쁜 점 열과가 발생하고 토마토나 파프리카 색깔이 이쁘지가 않고 그 다음에 과일이 거칠거칠해지고 그 다음에 지상부만 그렇지만 지하부에도 뿌리가 썩을 위험이 증가하게 돼요. 이것들이요. 그래서 결로가 생기는 거는 지상부에 곰팡이병과 생기 발생도 하고요. 과일의 품질을 떨어뜨리고 지하부의 벽을 유발시켜서 그 생산량을 급격히 떨어지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다. 그래서 결로와 일액을 우리가 생기지 않게 하려고 계속 얘기했죠. 결로와 일액을 생기지 않게 하는 게 환경재해의 원칙이고 결로와 일액을 생기지 않게 하는데 에너지를 적게 사용한 사람은 굉장히 훌륭한 재배사이고 그러면 우리가 강도로는 동쪽에 많이 생기고 결로소가 면한 곳에 생기는데 이유는 공기가 더워지나 아직 작물이 차갑기 때문에 해가 뜨는 쪽이 결로가 먼저 생겨요. 공기 온도는 급격히 상승하는 반면에 식물체 온도는 천천히 올라가서 그렇죠. 그래서 한절기 때까지 측면에 커튼을 잘 열지 않아요. 동쪽 면은 왜 그러느냐? 온도가 급상승하기 때문에 잘 열지 않아요. 측면 쪽으로. 보면은 볼게요. 기온이 뚝 떨어져서 여기부터 볼게요. 아침에 저는 이제 이게 좋더라고. 아침에 온도가 올라가는데 식물체 온도는 안 올라가죠. 예. 반대로 기온은 뚝 떨어지는데 과일의 온도, 식물체 온도는 아직 떨어지지 않는 상태가 돼요. 작업에 생기는 결로가 생기는 이유를 볼게요. 보면은 일단은 야온이 10도시고 밤의 온도가 습도가 90% 있어요. 해가 뜬 직후에는 온실의 온도가 20도이고 습도가 75%이고 과일 온도가 13도라고 해요. 그러면 볼게요. 습도 70% 이거 75% 나오기 어려워요. 이것보다 높다고 실제로 더 높아 이겁니다. 근데 습공기선에 의하면은 일출 전 절대 습도는 6.7g이에요. kg당. 근데 일출 후에는 10.8이에요. 얘랑 몇 킬로 차이나요? 4.1만큼 증가했죠. 이 얘기는 뭐예요? 4.1만큼 뭐가 늘어났어요? 식물이 증산을 해갖고 뭐 했어요? 공기 중에다 물을 수증기를 간척 집어넣었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절대 습도에 뭐가 결정된다고 했어요? 이슬점 온도가 결정되죠. 이슬점 온도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대 습도가 올라갔다는 얘기는 볼 것도 없이 이슬점의 온도가 올라갔다. 그런데 과일의 온도는 아직 올라가지 않았어요. 13도란 말이에요. 13도만 해도 양호해. 10도였는데 갑자기 13도가 이거면 양호한 편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아직 13도에서 상대적 100% 절대 습도가 9.6g이에요. 9.6g이라 9.6도라는 얘기는 보면은 이 9.6도가 되면은 뭐가 생겨요? 수증기가 결로가 생기죠. 그러면 자 이제 9. 아직 절대도 9.6이에요. 그러면은 1.2만큼 이슬로 되기 때문에 13도씨에서는 표면 온도가 습도가 100%이기 때문에 1.2g만큼의 뭐가 생겨요? 결로가 생기죠. 그만큼 결로의 양이. 이 편차가 클수록 어떻게 될까요? 물방울이 더 많이 생기겠죠. 그것들이요. 그러니까 온도가 더 빨리 올라갈수록 어떻게 돼요? 결로가 더 많이 생겨요. 더 많이 생겨요. 더 많이 생겨요. 그것들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온실에서는 될 수 있으면 온실의 오전 온도를 천천히 올리려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경우가 있다. 그래서 과일 온도가 올라가는 거는 토마토고 오이고 딸기고 모든 과채류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현상이다. 그러면은 작물에 결로가 생긴 이유를 볼게요. 이게 지금 기온이에요. 이슬점은 기온하고 똑같아요. 같은 속도로 올라가요. 이렇게. 반면에 우리가 말하는 식물체 온도는 어때요? 만만하게 올라가죠. 천천히 올라가죠. 예. 얘는 그렇다면 어디 생겨요? 이슬점이 여기서 중간쯤에 생기겠죠. 여기서 이슬점이 생기겠죠. 여기 생기겠죠.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식물체 온도가 이렇게 올라가지 않고 빠르게 더 이렇게 올라가거나 아니면 기온을 갖다가 이거 높이면 되겠죠. 예. 기온을 높이는 게 쉬워요. 이게 기온을 높인다는 건 뭘까요? 환기를 시켜서 공기 온도가 올라가지 천천히 올라가 만들어주는 거죠. 환기를 할 때는 커튼을 닫은 상태에서 창을 연다. 커튼은 어떤 커튼이다? 광이 통과되는 투명한 스크린을 닫은 상태에서 창을 살짝 열어버리면 온실의 온도는 올라가는데 햇빛이 들어오잖아요. 투명한 스크린이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체온은 천천히 올라가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만든다? 기온과 과일의 온도가 같은 속도로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제어를 한다는 거죠. 이것들요. 내가 근데 환경 제어 컴퓨터가 좋은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 장 카메라가 있어. 과일의 온도를 측정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이제 컴퓨터 명령을 내리는 거죠. 야, 과일의 온도가 공기 온도가 너무 빨리 올라가서 과일의 온도를 추가할 것 같으면은 창을 좀 더 열어라. 명령을 내릴 수가 있겠죠. 대신 폭은 정해줄 수가 있어요. 외부 온도가 0도일 때는 3%까지 열고 외부 온도가 5도이면 5%까지 열고 이게 내가 그 명령을 낼 수가 있죠. 그러면은 내가 컴퓨터 조절 가능해요. 컴퓨터가 없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컴퓨터 없어도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사람이 직접 보고 야, 이 정도 어제 온도를 봤더니 창을 2, 3% 정도 열어야겠어. 아, 2, 3% 열었던 온도가 너무 빨리 올라. 그러면 내가 3, 4% 올려야겠어. 내가 명령을 낼 수가 있겠죠. 컴퓨터에다. 내가 이제 그렇게 하면 돼요, 사람이. 그러면은 우리가 복합 환경 자원 자체가 좋은 게 아니라 하더라도 내가 이 원리를 하고 있으면은 비싼 컴퓨터만큼 일을 할 수가 있다. 내가 조금만 시켰으면. 이 연면결계층을 얘기를 할게요. 장거리 결로가 생기는 중에서 연면결계층이 중요하다고 했죠. 실제로 결로가 되냐 안 되냐는 그러니까 센서의 온도가 아니라 이 공기 주변의 온도가, 잎의 주변의 온도가 더 중요하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잎의 기공주의는 항상 호화습도에 가깝다는 거예요. 공기 습도보다 훨씬 높다. 따라서 항상 공기보다 높은 온도에는 이슬점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기보다 잎에서 이슬점이 먼저 생기는데 우리가 이제 주의하겠죠. 우리가 그렇다고 하면은 이슬점이 생기는데 식물체의 온도를 올릴 수 있다고 하면은 어때요? 이슬점이 안 생기겠죠. 이슬점 더 위로 올라가니까. 그래서 내가 공기 난방을 하는 게 좋다고 했어요. 복사 난방을 하는 게 좋다고 했어요. 곡사 난방은 파이프 난방을 얘기해요. 파이프로 난방을 하게 되면은 온수 파이프 난방을 하게 되면은 식물체의 온도가 공기를 난방하는 것보다 더 높기 때문에 더 이슬점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식물체 기온은 더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공기 난방보다 파이프, 그러니까 곡사 난방이 더 결로가 생길 위험이 줄어든다고 했죠. 이렇게요. 그래서 항상 체온과 습도를 같이 하게 된다. 체온은. 그러니까 결로점이라는 건 체온과 관련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결로의 표현에 보면은 피복제의 이슬이 맺히면 투광량이 낮아지고 투광량이 낮아진다는 건 여본의 온도가 올라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슬이 더 맺히면 올라가요. 결로가 생기면은 결로 부위의 온도가 낮아지고 이런 식으로 이파리가 노화가 되기도 하고 이파리가 괴사하기도 해요. 이파리가 괴사하면 거기에 곰팡이가 붙기도 해요. 그러면은 이런 과일이 붙잖아요. 이렇게 물방울이 맺잖아요. 터져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보이죠? 과일에 이거는 이런 반점들이 생기는데 이건 토마토에 생긴 증상인데 유령점이라고 해서 이 곰팡이균이 들어갔을 때 발생하는 이런 증상이들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돈을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못 받아요. 못 받겠죠. 과실의 품질이 떨어지겠죠. 그리고 잎이 병이 오고. 그래서 결로라는 거는 굉장히 어렵다. 그 다음에 결로가 발생하면은 뿌리도 병이 날 확률이 올라간다고 했죠. 뿌리 활력이 낮아. 그러니까 잎에서 증상을 제대로 못하면은 뿌리 활력이 낮아져갖고 병이 날 확률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잎이 뿌리에 잎에 결로가 생기면은 뿌리의 압력이 강해지거든요. 뿌리의 압력이 강해지면은 뿌리가 찢어져고 상처가 날 확률이 올라가고 상처가 발생하게 되면 곰팡이병이 발생할 수가 있고 그러면 뿌리가 썩게 되겠죠. 우리가 결로를 방지하는 방법 중에 일출 2시간부터 어떤 경우는 3시간 전부터 2시간, 3시간부터 어떻게 할까요? 조조과원을 해줘요. 그 조조과원이라는 건 뭐예요? 태양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고 순수하게 내가 난방을 통해서 온도를 올리는 과정을 우리가 조조과원이라고 해요. 조조과원을 하게 되면은 식물체의 온도가 보다 높게 올라가요. 그렇게 식물체 온도를 높은 상태에서 커튼을 열어버리면 어떨까요? 온도가 잠깐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갔겠죠. 그럼 온실의 온도가 비교적 천천히 올라갈 수가 있어요. 광합성은 누가 좋을까? 조조과원을 하는 게 좋을까 아닐까요? 조조과원을 하게 되면은 여본의 온도가 16도 이상을 만들어놔요. 그러니까 광합성을 하려고 하면 16도 이상에도 광합성 잘하거든요. 12도, 10도는 광합성을 못해요. 16도, 18도, 19도가 돼야 광합을 잘하니 미리 조조광을 통해서 온도를 올려줬다고 하면은 아침에 오는 광을 충분히 광합성한테 사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조조광의 문제가 뭐냐? 온도를 2도 올릴 때 에너지 비용은 10에서 15% 올라가거든요. 2도 올릴 때마다. 내가 13도를 관리하다가 조조광을 통해서 새벽 4시에서 6시까지 2도를 올라가면은 가장 추운 시기거든요. 난방비가 10에서 15% 올라갈 수가 있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조조광을 할 수 있는 온실이 거의 없다. 난방부가 걸려있어요. 전부 다 난방부가 걸려있어요. 그러니까 조조광을 하려면은 추결 탱크의 크기가 1헥타 기준으로 250에서 300톤이 돼야 돼요.
추결 탱크의 크기가 커야 조종을 할 수가 있는데 대개 우리나라에 있는 온실들은 추결 탱크의 크기가 작아서 조종을 할 수 있는 온실들은 없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차선이 뭐예요 그러면? 공기 온도와 여배 온도가 같이 올라가면 되겠죠? 예.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말씀드렸듯이 창을 살짝 커튼이 투명한 스크린을 닫은 상태에서 환기를 통해서 온실의 온도가 온실의 공기 온도와 식물체의 체온이 같이 비슷함이 같이 올라가게 만들 수가 있다고 하면은 결로가 적게 생기겠죠. 그래서 그런 방법을 현재 많이 쓰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세도나 농사일이라든가 주산단지 가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농사를 비교적 성공적으로 토마토 오이 농사를 짓는 분들 얘기가 오전 온도가 서늘해야 병 생기지 않고 농사가 잘 된다고요. 온실 운영이 잘 된다고요. 그리고 뭘까요? 아침에 서늘하다는 얘기는 바로 온도의 상승 속도가 늦다는 얘기예요. 이거들요. 이거는 제가 놀라운 게 한 25년 전에 들었던 얘기예요. 세도 농사에서 농사를 비교적 잘하시는 분들 얘기가 저한테 하는 얘기가 오전은 서늘해야 농사가 잘 돼 이런 얘기를 해요. 오늘 뜨겁게 관리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결로가 많이 생겼다는 거죠. 오전에. 일회 현상이라면 뭐예요? 이렇게 물방울이 맺히는 현상들이죠. 이렇게 물방울이 맺히면 이렇게 타요. 이 끝이. 예. 잎은 탔는데 꽃도 문제가 생겨요. 토마토나 오이꽃에서는 제피곰팡이 발생하고 딸기도 마찬가지예요. 일액이 나왔다는 얘기는 꽃에서 꽃곰팡이라든가 아니면은 제피곰팡이라든가 파프리카에서는 안에 푸사림에 있는 과일 썩은 병이 있거든요. 고추에서 발생하는 이런 것들의 발생할 확률이 올라갔다는 얘기거든요. 일액이 나왔다. 그래서 일액은 굉장히 실현적인 게 일액이 나오면요. 뿌리가 일액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면 뿌리가 썩어요. 뿌리가 썩어서 시드레병이라든가 세균병에 취약해진다는 거고요. 그래서 보면 일액은 팽갑이 높아져서 입에 있는 구멍을 통해 통에 빠져나오는데 이때 액체된 소리가 나온다. 근데 이때 이렇게 되면요. 식물체의 어린 조직과 연한 조직들이 상처가 나요. 일액 현상이 나오는 거는 야간에 수량이나 배지가 과습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작물의 활력이 뛰어나다. 이건 나쁜 게 아니죠. 작물의 활력이 뛰어난다는 얘기 뭐냐면 뿌리 활력이 좋다는 얘기예요. 뿌리가 발달할수록 일액이 잘 나와요. 그래서 옛날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일액이 나와야 뿌리가 좋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건 아니죠. 일액이 나왔으면 뿌리가 좋은 것 같지만 일액이 안 나왔다고 해서 뿌리가 나쁘다고 할 수도 없거든요. 일액이 안 나오더라도 우리가 증산작용을 잘해서 아니면 근권에 이시를 높게 하거나 근권에 물을 적게 줘서 야간에 그래서 일액이 수분 흡수량을 줄인다고 하면은 일액이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옛날에는 일액이 흔히 말해서 칼슘 결핍을 예방한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근데 2012년도에 결과적으로 나온 최종 보고서에 의하면은 최종 내용에 의하면은 일액이 칼슘 결핍을 막는다는 증거가 없다. 그래서 일액은 오히려 칼슘 결핍을 증가시킨다는 증거만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일액과 칼슘 결핍은 일액이 칼슘 결핍을 막아준다는 그런 가설은 사라진 상태이고 오히려 일액이 나온 환경에서는 일액이 자체가 칼슘 흡수를 저하하는 건 아니지만 일액이 나온 환경이 식물의 칼슘 흡수를 방해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일액이 나온다는 얘기는 칼슘 흡수가 안 되는 환경을 만들었다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하늘 써놔요. 메모. 내가 일액 나오면은 칼슘 흡수가 되느냐 안 되느냐 물어볼 거예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이 내용이 다른 책에 일액이 나와야 칼슘 흡수가 된다는 책이 있어요. 이게 지금 시중의 대부분이야. 왜냐면 이미 세계적으로 2012년도에 분명히 일액이 칼슘 흡수에 방해가 된다고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나라 책은 1970년대에 쓰는 향문화 책을 아직도 번역해 쓰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그 내용이 아직까지 남아있어요. 그 책이. 그래서 우리 졸업생들은 우리 학교 학생들은 일액이 나왔다는 얘기는 칼슘 흡수를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방해된다고 알고 있어야 돼요. 또 일액의 피해는 병의 원인이 되고 아침에 광합성을 하지 않아요. 일액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잠깐만 제가 좀 볼게요.